김종배 시선 집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슈가 뉴스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은폐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라는 이런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시선집중 주말판 토닥토담을 통해서 거대 미디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 그 그림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요일에 토닥토담,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윤성은 영어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두 분? 네. 요즘 그 기온차가 커서 정말로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전 세계 이용자 3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모든 서비스가 6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접속 오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이 돈벌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방조하고 있다고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가 방송 인터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이 가짜 정보와 혐오 게시물을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추천하는 게시물들이 10대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이용자들이 시간을 덜 쓰게 되고 광고를 더 적게 클릭하고 결국 회사는 돈을 적게 벌게 된다는 것을 페이스북은 알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쟁 회사인 트위터에는 페이스북을 조롱하는 글이 넘쳐났는데 사실 트위터도 다를 건 없습니다. 가짜 정보 확산뿐 아니라 때로는 범죄에도 이용됩니다. 유튜브 역시 조회수를 앞세운 가짜 동영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소셜미디어가 사람을 죽인다고 했던 백악관은 거대 플랫폼 회사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한 토막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전성원 편집장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뉴스를 딱 접하고 나서? 올게 왔다. 올게 왔다? 네,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그 문제 지적은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 의학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처방이 적당한 건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라는 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가, 그것도 내부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고발이 없으면 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온 거죠. 근데 내부 고발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양심에 털날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IT 기업의 이제 CEO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오고 있고, 뭔가 이전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하고 네. 자기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어떤 소셜 미디어 기업이라는 걸 앞세워서 우리가 소셜한 책임을 다 하고,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도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자산의 얼마를 기부를 하고, 저커버그만 하더라도 이제 그 딸 맥스가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재산의 99%를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재단에 기부를 하겠다. 자기 생전에 그걸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 저커버그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7위의 대부호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자기 돈의 99%면 이제 시가로 환산하면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인데 이걸 사회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역시 새로운 세대, 이 IT 기업을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고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익숙한데 그래서 뭐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환원하겠습니다 해갖고 재단에 그러니까 돌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단도 지배하고 있는. 그걸 사실은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도 미국의 뭐 헨리 포드를 비롯해서 록펠러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을 어떻게 하냐면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을 만드는데 그 아마 예전에 TV에서 했던 외화 MBC에서 했었을 텐데 맥가이버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 또 연식 나오시네. 이 맥가이버가 하는 일을 보면 완전 스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미국의 CIA 소속도 아니고 이 사람 소속이 어디냐면 피닉스 재단이야. 아, 맞아요. 그런 것 같다. 예. 왜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지? 왜 동구권 국가에 들어가서 왜 스파이 활동을 하지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이런 재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제3세계에 가서 무슨 뭐 녹색 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뭐 민족 해방을 위한 어떤 투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재단, 게이츠나 이런 재단들도 역시 그와 같은 어떤 재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SF인데 SF 보면 미래의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면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게 거대 기업 아니면 재단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사회 환원한다고 해서 재단 만들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꼭 그 기업 경영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도 계시죠. 기억나는 분 나오시죠? 어떤 분인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돼. 근데 전 재산의 99%를 실제로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야, 그분 재산금이 1%만 해도 평생 먹고 살고 남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뭐 부자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냥 평생 먹고 살 거를 생각하지만 거긴 또 그분들 또 씀씀이가 또 있긴 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워낙 그 단위가 틀려서요. 그러니까. 네. 뭐. 지난번에 왜 우리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요. 그 456억 원이 상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재용 씨로 빗대서 누가 했더라고. 그 사람한테 이게 얼마냐면 56만 원에 해당한대요, 우리들. 그런 거 아니요. 그 떠나서 프로포폴 그 투약 때문에 검찰이 구형하기 몇 천만 원? 그래서 저는 딱 저걸 보면서 야, 저게 그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엄청난 벌금 액수인데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본인에겐 저거 껌값 아닌가? 그렇죠. 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형벌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처벌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뭐 이제 저기 인권 뭐 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일수 벌금제 주장하고 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북구 스칸디나비아 이런 국가에서는 벌금도 재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액수를 차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발락이라고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과속해가지고 벌금했는데 그것도 이제 일수 벌금제 비슷하게 적용하니까 우리나라도 2억인가? 벌어들인 수입에 비례해서 이제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가는데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뭐 몇 천만 원 벌금이 저게 돈일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약간 새길로 빠졌는데 좀 너무 나갔다. 다시 본줄기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참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회자됐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윤리 경영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참 윤리 경영이라는 것도 참 빛 좋은 개살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이른바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게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가.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여기로 좀 그 집중을 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얘기를 좀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또 매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영화 한 편씩을 골라서 영화 스토리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영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원 평론가께서 고르신 영화가 있죠. 네, 골라왔는데요.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런 페이스북 내부 고발 이 사태가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앞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우리가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라든가 어떤 이 기업 이미지 자체에 대한 뭔가 네. 스마트하고 그런 되게 개방적이고 느낌들이 뭐 이럴 것 같은.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화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그 다룰 작품 말고 네. 사실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커버그의 얘기를 다룬 데이비 핀처 감독의 사실 페이스북보다 더 잘 만든 영화라고 말하면은 뭐 네, 영화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네, 2010년작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닌 무슨 이상형 월드컵처럼 토너먼트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신화죠. 우리가 갖고 있는 IT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아, 물론 뭐 그 알고리즘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거 하나가 지금 막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세계 10대 자산가에다가 2021년에 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뭐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의 작은 어떤 게임에서 비롯했다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업 이미지나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작품은 이제 더 서클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작품은 정말 그 빅테크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물론 장점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다양한 화두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히 네, 오늘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제 모두가 선망하는 신의 직장 빅테크가 있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이에요. 마침 또. 네,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그 메이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CEO가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이제 에이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 에이몬은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뭐 사생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개인의 어떤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묻혀져 버리고 사실 이제 그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마냥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신들의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범죄자도 잡을 수 있고 뭐 그렇죠. 병도 빨리 이제 발병했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장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사실상 많은 그 어두운 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뭐죠? 그 C 뭐죠? 그 세상 모든 걸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들여다보면서 범죄자를 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몇 분 만에 검거하는 것에 이어서 주인공의 친구를 또 들여다보다 이제 결국은 어떤 이게 사생활이 네. 어떤 식으로 까발려지는가, 네.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괴롭힘이 이루어지는가, 네. 이것이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그려지면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찌 본다면 그 빅테크 기업의 폐해가 네.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윤성 선생님이 이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영화를 사실 못 봤다가 이제 봤어요. 와, 엄청 재밌는 거야. 영화가 좀 재밌고. 취향이 딱 맞으셨나 보다. 이게 그 이전까지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미디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할 때 트루먼 쇼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거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차이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루먼 쇼가 98년에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네, 20년 전 맞습니다. 영화야 벌써.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시헤이븐이라는 가상의 스튜디오, 네. 그러니까 좁은 스튜디오에 여러 군데 CCTV를 설치하고 어느 한 사람, 그러니까 트루먼 버뱅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픽해 오신 더 서클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CCTV가 된 거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움직이는 네. CCTV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훔쳐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사회로 20년 만에 변해버린 거죠. 바로 그거죠. 우리 자체가 감시 네. 카메라가 돼버린 거죠. 감시의 눈길이. 예.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 이거 다 보여줄게 하고 작심하고 여러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따서 에피소드를 넣었다 싶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소꿉친구 머서가 네. 그 사슴뿔로 네, 이렇게 네. 샹들리에 갓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지난 2014년 그러니까 그 20회 브라질 월드컵 때 그 벨기에 거리 응원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어. 이 이름이 악셀 데스 피겔라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예,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잘 받는 사람이었어.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이제 계약을 하자. 예. 네. 그래서 계약 성사 단계에 갔는데 이 친구가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가젤 영양 사냥을 하고 이걸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자연 이 동물을 그쵸. 이렇게 사냥한 사람을 화장품 모델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게 다른 주제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부에서도 계속 다루겠지만은 그 먼저 이 메일을 이 기업에 추천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애인인가? 해준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어 막 되게 정말 수평적인 문화에다가 되게 자유롭고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뭐 메이 또래의 어떤 그 청년들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뭐 친구는 점점 더 과로 때문에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또 회사의 그 치부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막 뭐라 그러죠? 이 회사에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나오고. 그 친구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뭐 구글 방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구글세를 도입한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러면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부분 한 단편을 사실은 보여주는. 네. 근데 어찌 보면 그 주인공의 그 친구가 그러다가 결국 회의감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과로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는 회의감. 네. 그죠? 도덕적인 어떤 네. 모럴 그렇죠. 해저드에 대한 그렇죠. 불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친구도 상당히 영화에서 비중이 참 큰 그럼요. 역할인 네. 것 같다. 근데 좀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하나 좀 유감이었던 게 있어요. 네. 그 기업에 이제 그 오너가 이제 톰 행크스가 보내잖아요. 네. 캐스팅을 잘못했다. 왜냐면 제가 톰 행크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톰 행크스에 대한 제 이미지가 있던 거 뭔가 좀 약간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어떤 캐릭터인데 안 맞아. 자꾸 그 톰 행크스의 눈빛을 보면 되게 선한 눈빛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톰 행크스를 너무 좋아하나?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특히나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그 그건- 현혹시킬 때 보면 그 뭐 이병헌 씨가 옛날에 그 다단계 그 하는 뭐 수장을 했었는데 하여튼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윤서원 선생님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리가 쉽게 말하면 없어라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네. 걸 그대로 보여주는 네. 거다. 그 실제로 보면 CEO들의 빛과 그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11조 기부를 열심히 한 그래서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그 아마 최연소 장로였을 거예요 기록이.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톰 행크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좋은 배우를 말이야라고 하는 약간의 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하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닥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빅테크 기업이 사회에 비치는 폐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그 해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장 과정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본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만 깔고 인터넷 시대에 접어든 걸 대략 이제 1999년쯤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를 중심으로 인터넷 이제 서핑을 했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웹 1.0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네티즌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요새는 듣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의 시민, 시티즌이라고 해서 네티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티즌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인터넷 세계의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내지는 유저로만 활동을 하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웹 입전형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아이폰의 등장, 그러니까 모빌리티 이제 인터넷 세계가 그렇죠. 등장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폰이 왜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냐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이튠즈라고 하는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앱 스토어를 깔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광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질 네, 네, 못하게 네.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비유가 너무 정갈한 것 같은데. 네. 펄떡펄떡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비용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네. 우리는 흔히 어떤 건 공짜다. 페이스북 공짜로 쓰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 신상, 우리가 이제 거기서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업,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기업들의 이제 비용, 그러니까 어떤 수익 구조로 이제 환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저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저기 뭐냐면 저걸 제공해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게 네.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이고 뭔가 스마트해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자비한 M&A 기업 인수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회사들인데 그렇죠. 뭐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창립한 지 이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최소 700건 이상의 인수합병을 했다라고 돼 있고 뭐 최근에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제 그 국회에서 국감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대략 60여 건 이상의 인수합병을 했지만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나 이런 데서 문제 삼았던 것이 한 건도 아마 없었던 걸로. 이번에 카카오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전성환 편집장께서 웹 입장형 그다음에 2.0 이렇게 쭉 훑어주셨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초기에만 해도 이제 많이 나왔고 또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소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집단지성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집단지성이라는 표현도 거의 쓰질 않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이란 말 대신 이제 확증 편향과 분노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아. 그렇죠. 뭐 필터 버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집단지성보다는 빅브라더가 먼저 연상이 되어버리는. 그게 그 이번에 페이스북 내부 고발에서도 등장했지만 결국 알고리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도록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변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굴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맞다 하다 보니 그렇지 우리가 맞지.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을 점거해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확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경험한 게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친구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하면 이게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비슷한 어차피 친구를 맺는 관계가 유유상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니까 관심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다 보니까 뉴스를 픽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올라오는 걸 따라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딱 그 현타가 딱 왔냐면 이거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순간에 페이스북을 접어버렸어요. 저는 아예 이제 페이스북을 그래서 이제 없애버렸는데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공적으로 저는 일체 지금 SNS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가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어떤 편향성,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기반한 어떤 저널리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거짓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을 막지 않고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식의 어떤 그 거짓 정보를 그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킨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짓 그 뉴스를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그 커뮤니티와 거기에서 이제 형성되는 그 여론이라는 거는 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진짜 그 팩트와는 이제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이 혐오가 이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혐오라고 하는 것들의 원리를 잘 따져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그렇죠. 결국은 그들을 규정하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혐오이다 보니까 네.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에서 사실은 SNS가 좀 큰 폐해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영어로 위도 되지만 케이지도 되는 거잖아요. 가두는. 아,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와 같은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수술을 할 때 그걸 전문가들끼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진실을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노동 통제 방식으로 활용이 될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택시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콜 시스템들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사회일 때 배달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콜 사인이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네. 우리가 이제 영화 서클에서도 나오지만 네. 그 점수는 다 매겨지잖아요. 노동자의 점수는 매겨지지만 그 매겨지는 게 어떤 형태로 매겨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 CEO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 알고리즘을 짠 사람들만.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택시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요금제가 계속 바뀌어요. 네. 1분마다 요금제가 바뀌고 요금이 이제 그 수수료를 또 인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수수료가 인상되는지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는 참 많아요.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한 음식점 그 사장님이 선한 소비자가 아니라 아예 이제 작정을 하고 달겨드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플랫폼 거기에 들어가서 이 가게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할 때는 항변권도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소통이니까. 네. 항변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그것이 가게의 존폐로까지 내몰리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했을 때 이것이 한 사람의 생존권을 어떻게 그 짓뭉개는가. 그렇죠. 이것도 사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반기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이 독점으로 가면서 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교란시키는가라고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폐해가 발생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투표도 네. 이걸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긴 하던데요.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거의 전 분야에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 봉준호 감독 영화 그 괴물에 보면 이렇게 자판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송강호 배우가 들어가서 커피 돈 받고 그 커피를 타서 내주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들이 따지고 보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디지털 기술이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그것을 유통망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 거대 그렇죠. 기업들이 자본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이 배달 기사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 가게에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을 가장 급격하게 침해하고 있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는 또 그렇게 비하던데 통행료 받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상강도 기죽인 거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영화 서클에도 그런 장면 나오지만 그 틱톡이라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친구 초대하면 뭐 한 명당 12,000원 그다음에 5명까지 초대하면 40만 원 주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가입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이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여기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요새는 이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사람 얼굴 조합해서 딴 데다 갖다 붙이는 거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목소리 변형해서 이걸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보안, 생체 보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홍채 인식 시스템이나 네. 아니면 안면 시스템이나 목소리로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활용될 위험이 있는데 여기 정관 중에 하나 뭐냐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딥페이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적으로 지금 탑 클래스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 네.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참가자들이 어떤 걸 호소한 적이 있냐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참가자를 지금 찾아내고 추적하고 있다라는 어떤 호소가 있었거든요. 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악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권력이 IT 이 빅테크 기업에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하신 안면 인식 기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AI는 여러 명을 접할수록 이제 더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 단위가 우리랑 달라. 그렇죠. 네, 억 단위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기업 일수록 더 그 윤리 경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양심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호건이 밝힌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이제 뭐 미국에서부터 그런 이제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뭐 이 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IT가 워낙 이제 발달된 그런 나라이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그 젊은 청춘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자 꿈의 직장이고 그리고 또 이직하고 싶어하는 직장으로서도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규제 얘기를 지금 우리 윤상원 평론가께서 해주셨으니까 규제 얘기까지 좀 한번 해보죠. 근데 시장 지상주의자나 기술 지상주의자들은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만악의 근본으로 지금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속도와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경쟁에 뒤처진다 이런 논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성훈 편집장님? 그 규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빨간 깃발법. 그건 뭐예요? 영국에서 이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등장했을 때, 이게 마차나 이제 말이나 사람이 놀랄까봐 그 차가 움직일 때 그 앞에 빨간 깃발을 들고 사람이 뛰어가는 거야. 저 뒤에서 차가 옵니다. 저 뒤에서 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뭐 엄청 빠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보다 빨리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규제를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비법 중에 하나가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흡수해서 그렇죠. 자기 안으로 다 일어나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이제 본고장이라고 하는 사실 미국에서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네,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로버 바론이라고 해서 노상강도 귀족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러면 다 허용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예, 셔먼 트러스트 같이 해서 록펠러라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거대 기업이 분할됐잖아요. 여러 기업으로 쪼개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개선해서 사회를 밝게 그러니까 나아지게 하는 문제보다도 이와 같은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손봐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도 그렇죠. 아무리 이제 기업이 발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네 국가 부를 증진시키는데 이 국가가 부를 증진시키는 이유는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냥 두었을 때는 국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 어떤 특정 국가에 있는 기업을 어느 한 나라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어쨌든 중심이고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최근에 중국발 어떤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도 역시 이런 작업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거 단어를 좀 확장을 하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루트도 있을 거고 또 내부에서 이 문제점을 어떤 거 이제 지적을 하면서 거기서 외부하고 조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의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내부 고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했지만 카카오 전에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네이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네이버는 어떤 독점 이런 문제보다는 이제 내부의 어떤 노동 조건, 노동 실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 더 서클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기업이 업무 외 여가 시간까지 통제하면서 유도에 들어가는. 네,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업 문화라는 그 미명 아래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계속 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런 회사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알고 싶어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통제인 거죠, 사실. 네,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의 어떤 시각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에 그 문제를 던지고 해법을 사회에서 찾는 이런 어떤 소통의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게 되기 위해서 내부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정 능력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련 기사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사실상 그렇게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IT 기업들의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상사분들은 또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또 그 기업들의 어떤 문화를 따르기를 사실 무슨 심지어는 PPT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제 환상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실망감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내부 고발자를 휘슬블로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내부 고발자가 나라의 어떤 정치 선거 지금 대선판이기도 하지만 이지문 중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어떤 그 형사상의 건 없더라도 민사상의 이제 피해 보상, 그렇죠. 이런 것들 요구한다든지 해서 업무 방해 이런 걸로 걸어. 한마디로 태우는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경우에 아무래도 이게 그 인사나 어떤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나 사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겠죠. 내부 고발자 우리 사회는 그 아주 문제가 있는 두 개의 잘못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자질쟁이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거기서 그 조직에서 몸담고 네가 받아간 월급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김용실 변호사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거의 린치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고발자는 뭔가 되게 깨끗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그러면 비리를 폭로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되게 삐뚤어진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내부 고발을 또 막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아는 내부 고발자들은 일단 그 회사를 나온 사람들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나오거나 이제 또 어찌 본다면 회사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이제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사실은 내부 고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양심의 문제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고민의 궤적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가치 판단을 앞세워서 재단해 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규제 이야기라면서 이제 비관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나오는 그늘이 플랫폼 노동자들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카카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네. 국회 앞에서. 왜냐하면 할 거면 제대로 하는데 법 이름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종사자가 뭐냐, 종사자가.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종사자가 되어버리면 근로기준법하고는 이건 다르게 접근한다라는 뜻이 이미 법 이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갈 길이 참 멀다. 뭐 세계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노동자 자신의 어떤 인식 제고도 사실 필요해요. 최근에 뭐 스타벅스의 사례도 아유, 있고, 그렇죠. 그것도 예. 좀 이게 맞나 싶을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두 분 혹시 못다한 말씀이라든지 좀 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 독점 금지라는 그 규제는 어쨌든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기업들에 대한 뭐 독과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방금 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장 논리에 있어서 독과점법은 뭐 이제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건 이제 소비자 후생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와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 어떤 거대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것은 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 그 서클에 나오지만 플랫폼 서비스가 거의 이제 우리 일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거의 이제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규제라는 거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 그 책을 하나 이제 픽을 해왔는데요. 오호. 이제 네이키드 퓨처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세계 미래 학회에서 내는 더 퓨처리스트라는 잡지의 편집장인데 패트릭 터커가 이 세계 미래 학회는 이 잡지 그러니까 퓨처리스트는 1978년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조직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언제 했다고요, 그거를? 78년에요. 이야, 그렇게 빨리?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책에서는 뭐 무수한 그러니까 네이키드 퓨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벌거벗은 미래, 우리 어떤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까발려지는가, IT 디지털을 통해서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78년에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나올 때 징후가 있을 때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문어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문어발 확장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리가 여러 개인 문어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또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탄생을 했다. 그건 뭐냐? 잡식 공룡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잡식 공룡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곰팡이 같다는 생각도 들어. 곰팡이? 네, 어디에나 피는. 그렇죠. 맞아. 그것도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적화보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할 비유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을 꾸며주시는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